제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비대면 영상 수업을 간단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는 대로 보시고 또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잠깐 여기 메모해서 올렸습니다. Practices, 그래서 GAP가 인증된 파프리카 3종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양념으로 한 장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 다음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학생 취업 진로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상시 진로 시스템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겪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주에 해당되는 그 사항을 들어가서 꼭 2학년에 들어가서 그 스타트 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학생 스타트 키를 눌러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2학년에 해당되는 것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제와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8가지 방법,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좀 들어가서 보시고, 또 이제 먼저 생각해 보기, 문제의 개념을 적어보자. 그래서 답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 적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책 속의 지혜, 오늘의 자기 개발과 취업 준비 필독서 소개, 아직은 내 아이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란 이런 관계도 좀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3가지 용기, 쉬하오미가 쓴 애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책 중에 있는 그러한 이제 속에 있는 간단한 내용 중에서 성숙해지려면 3가지 용기가 필요해요. 거절당할 용기, 상처를 받아들일 용기, 남의 장점을 볼 용기.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남의 장점을 먼저 보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3가지 용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쉬하오미가 애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이제 책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책도 시간이 되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다 소개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 전쟁이라는 일이 신간이에요. 신착 도서인데 자오타오하고 류호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박찬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했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 224쪽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좀 보자면 자오타오라는 사람은 이제 런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베이징 아시죠? 중국의 수도 우전대학교에서 경제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으로 여러 기업의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부터 학문적인 경제 이론까지 모두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주요 논문으로는 상업 문명, 그 다음에 요소 문명, 형태 문명, 이렇게 문명학적인, 세계사에서도 문명학적인 것을 전공을 이제 하셨는데요. 문명의 표준과 문명의 역설, 주요 저서로는 재미있는 재무역사.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 상업, 세계사적인 역사 중에서도
그 무역에 대한 것을 특히 전공을 해서 그 시야가 이제 세계사의 흐름이 무역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굉장히 그러한 시각적으로 전공한 이제 그런 분이시고, 또 한 분의 류호이라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증권과 투자를 전공하고 이제 경제와 조직관리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썼대요. 그래서 주요 저서로는 기초부터 이해하는 금융, 기초부터 공부하는 주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호이와 그 짜오타오는 아마 그 아주 굉장한 절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세계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15번의 무역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차를 좀 살펴보자면 그 끝나지 않은 대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에요. 끝나지 않은 대결의 역사.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모든 생물도 진화하죠. 식물도 진화하고 그렇지만 진화하는 무역 전쟁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꾼 무역 전쟁, 반세계화와 세계화의 갈림길에 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가 왕조의 흥망을 좌우한 무역 전쟁. 이제 중국이 사실은 18세기까지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무역도 발달했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땅덩어리도 넓었죠. 근데 중국의 뭐 기후나 풍토는 척박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척박하죠. 가운데가 텐진 산맥이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주로 가장자리로 이제 대도시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왕조의 흥망을 좌우한 무역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고요. 당나라 우리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분야가 중국의 당나라 시대였잖아요. 당나라 때 상당히 중국은 글로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나라 시대의 그 왕의 아래 그 왕이 집권하면 그 아래 이제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장관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가. 그런데 그 장관들이 각 세계의 외국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당나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그래서 당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백제나 신라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각 세계 중국의 주로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그 글로벌하면서 무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부터 대항해 시대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춘추 시대를 제패한 제나라의 비밀, 병기로 흥하고 식량으로 망한 형산국이다. 노나라와 양나라를 무너뜨린 환공의 패션, 사슴이 초나라를 무너뜨리다. 뭐 이런 것들만 좀 읽어봐도 그 안에 내용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중원의 주인을 결정한 돈의 힘, 송나라와 요나라, 각 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다. 만리장성의 평화를 되찾아준 명나라의 쇠솥 무역, 솥단지, 쇠솥 아시죠? 아이언으로 솥단지를 만들죠. 만리장성이 건설되던 그 시대가 몇 세기인가요? 불과 AD 직전이에요. 불과 200년 전, 100년 전. AD가 생각이 BC 불과 200년 전까지의 고시대입니다. 그래. 그래서 청나라의 시조 누르하치의 비수인 인삼.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것이 주로 우리가 지금 식품산업 외식학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량과 인삼 이런 것들 그 식품이 정말 무역
전쟁에 있어서 세계 역사에 있어서 식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간 생활에 사실 역사, 인간 생활의 가장 식의주잖아요. 식생활이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또 의상, 입고 있는 옷, 의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식의주잖아요. 그래서 식생활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을 이은 향료 무역. 그러면 신실함으로 꺾지도 못한 향료의 유혹, 향료의 유혹.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보석이 굉장히 그 양에 비해서 굉장히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료, 향신료 이러한 조그만 음식에 들어가는 향료와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러한 값비싼 보석보다도 더 값이 비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거든요. 특히 십자군을 조종한 베네치아인데 향료 이 십자군과의 전쟁, 백년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 그런 것들도 이 향신료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료 무역의 판도를 뒤바꾼 대항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에 덴마크, 영국이 이제 제일 뒤늦게 항해를 해서 영국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시켰죠.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포르투갈이나 그 스페인,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다음에 홀랜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 향신료와 여러 가지 식품, 그다음에 또 영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항해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갔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마부, 네덜란드의 흥망성쇠, 유럽의 바닷길을 장악하다, 포르투갈의 침몰, 최강의 도전자 영국의 항해조례. 영국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더 도전을 하고 영국이 많이 재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 책에 좀 상세히 나왔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세계사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그 소홀히 했고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전공 공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공 공부의 그 사이드 학문 이렇게 이제 그 식품과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이런 사이드 학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요리 사진을 여기다가 양쪽에 배치했고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인문학 독서법의 비결 해서 기적의 인문학 독서법 48분 기적의 독서법의 저자가 야심차게 밝힌 인문학과 독서법 이야기.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14,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국립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자기계발서 탑 10의 48분 기적의 독서법의 저자가 이제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자에 대해서 김병환 씨인데 김병환 씨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이나 독서법, 공부법 이렇게 이제 집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원래 젊었을 때 김병환 씨가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식스 시그마 전문가, IT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와서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아주 방콕 도서관 콕 합니다. 목숨을 걸고 책을 읽는다. 그렇게 3년 동안 읽은 책이 9,000권을 읽었대요. 3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에 15시간씩 봤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시간을 꼼짝도 않고 책만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되면서 한 달에 무려 4권의 책도 그냥 막 술술술 집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책을 썼다 하면 집필만 하면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3년 동안 뭐 예전에는 3년이든 10년이든 고시 공부도 하잖아요. 사법고시 예전에 한참 3년 동안 남들보다 10배나 더 지독하고 치열하게 100배나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세상을 등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보면 뭐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삼성비전 2020. 왜 결국 삼성전자인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들.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자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요약을 해서 자기가 아주 그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차를 보자면 기적의 인문학 독서법,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인문학 독서법의 비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제 세상에 난무하잖아요. 인문학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삶과 인문학의 독서는 하나다. 인문학은 삶을 뭐 이제 인문학을 담아다 고전 독서법.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쭉 한번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인문학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읽은 책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사귀는 친구로 그 품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나쁜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인기 있는 책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만의 철학이 이렇다는 거죠. 바보 같은 독자를 위해서 책을 쓰는 저자들이 흔히 많은 독자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만을 즐겁게 하는 평범한 책들은 지천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의심할 바 없이 정신을 살찌우는 책을 읽어야 된다. 하고 세네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역사를 탐하다. 독서 초바, 독서 지도를 위한 독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역사를 탐하고 철학을 탐하고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은 인생에 갇히게 된다. 시대 흐름에 맞는 통합적인 고전 독서법.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상황별로 권장 추천 도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분야별 추천 도서 이렇게 이제 많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이 영상을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이걸 자세히 보시고요. 정말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이 책을 사가지고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나이별 추천도서도 있는 20대 청춘들을 위한 추천도서, 뜨거운 30대들을 위한 추천도서, 40대 부록을 위한 추천도서, 50대들을 위한 추천도서, 60대 어르신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와 나이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100대 필독도서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서울대 권장도서, 시카고대학교 고전 추천도서 이것도 이제 제일 뒤에 부록으로
부록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부록 제일 뒤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과거의 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이 사람이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6일. 인생을 살면서 큰 성공을 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섰음에도 평생 행복한 날은 겨우 6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나폴레옹은 삶이 풍요롭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더 큰 삶의 결핍을 느낀 사람일 것이다. 나폴레옹은 사실 유럽에서 제일 넓은 땅을 소유했던 영토 전쟁에서 가장 성공한 황제잖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누가 봐도 풍족한 환경, 풍요로운 조건이 아니었던 이제 그 나폴레옹과 아주 비교되는 사람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눈봉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는 너무나 힘든 신체적 조건 속에서 평생 살았다. 눈이 없지만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이 맑고 깨끗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그걸 상상 속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듣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교육을 그렇게 받죠. 굉장히 아름다운 진실한 세계 이 세상을. 그래서 두 눈이 보이지 않았고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풍요로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마음과 의식이 누구보다 풍요로웠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헬렌 켈러가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황제와 같은 유럽에서 가장 그 영광을 누렸던 나폴레옹 황제도 자기가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눈봉사로 태어났지만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 볼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의식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행복과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라는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인문학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석학들 중에는 언제나 철학을 외면하고 자신의 연구 분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미네소타 대학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의대 교수이자 한국과학기술원 외부협력 교수인 김대식 교수가 쓴 공부혁명에서 그가 한 말이다. 김대식 교수가 미국의 의대 교수고 미국에서도 최고로 잘 나가는 의대법대 교수들이 굉장히 그 상위에 포진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왜 인문학 독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인문학 독서는 모든 분야의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땅속에 깊게 뻗어 있어야 하고 토양이 좋은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문학 독서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의 모양이나 이름이 다를 뿐 모든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근본은 뿌리와 토양의 풍성함에 있다. 인문학 독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 음악가들이나 천재 과학자들은 대부분 인문학 독서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 쭉 이 책을 보아서 이제 넘기다 보면 인문학이 처음부터 문학, 사학, 철학의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서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학문이라의 문법, 수사학, 변증론과 산수, 기학, 음악, 천문학 등이 모두 인문학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인문학이라고 하지 않았고 교양학과 리버럴, 교양학과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는 전인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과목이었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것이에요. 19세기가 되어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들이 쏙쏙 생겨나고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식품산업 외식학과도 있는 겁니다. 응용과학이에요. 여러 가지 순수 수학, 과학, 물리화학, 생물 이런 것들 다 짬뽕된 거기다 영양학, 의학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우리 식품 산업 외식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또 마케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서비스 학문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다 보니 인문학에 속해 있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이런 우리 전공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학문들이 자신의 학문과 생존과 명예를 위해 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통계와 조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떳떳한 학문이다. 결국 이러한 학문들이 사회과학이란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인문학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결국 인문학으로 끝까지 남겨지게 된 것이 문학사학, 철학이다. 그래 문학사학, 문학하고 역사학, 철학 이 세 가지가 기둥뿌리는 어느 학문이나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문명을 이루고 한 두 축은 인문학이 베이스, 과거에 요 전에 이제 나온 문학, 역사학, 철학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된 인문학과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과학. 인문학은 절대 과학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과학과 인문학이 쌍극이다. 마치 쌍두마차를 이끌고 가는 두 마리 말처럼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원히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기술의 교차로 이러한 사진을 이렇게 그 브랜드명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간판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 이게 이제 인문학, 자연주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 인문학과 기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학의 주인공은 누구죠? 인간이죠. 인문학은 인간학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 문명을 이루고 간 것은 과학도 인문학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문명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소개될 때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직접 환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청바지와 검은색 옷을 입고 애플과 아이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모습 뒤로 아까 좀 전에 그 미묘한 이 사진을 이제 인문학에서 이제 자연 그 과학이 탄생해서 이러한 이제 기술의 접목이 돼서 IT 분야의 테크놀로지 이제 그 IT의 기술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이 돼서 현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을 이제 그 인간의 본성이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스티브 잡스의 입에서 나온 사진 설명이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라는 거죠. 애플은 언제나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해 왔다.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잡으면서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술이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혁신가의 입에서 인문학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학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인문학과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은 다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눠지는 거고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순수한 학문이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탐구하는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빌 게이츠도 컴퓨터의 산역사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도 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또한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이 아무 연관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통찰력을 놀랍게 연관시키고 통합하여 탄생시킨 것들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은 그가 직접 발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발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에디슨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두 셰익스피어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발명가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의 내면이 훤히 보이는 모양입니다. 셰익스피어라면 멋진 것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냈겠습니까? 게다가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그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책을 통해 그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위대한 인물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을 빌려왔고 그것을 자신의 의식과 사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그거를 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문학에 상당히 그 에디슨이 심취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학이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잖아요. 햄릿에서 to be or not to be that's a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아니 왜 자살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 선택의 자유는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항상 고민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든. 학교를 왜 다녀야 하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것이 정답일까? 이러한 질문들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잘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왜 사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 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이 문학 작품을 수도 없이 많이 탐닉한다고 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학 작품을 읽고서 누구는 삶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일까? 각자의 의식과 사고의 수준, 환경과 처지, 과거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똑같은 문학 작품을 읽지만 서로 그 받아들이는 것은 다 틀리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20대, 이제 10대를 벗어나서 20대 초반에 이제 20대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생들이고 학교를 왜 다녀야 되고 공부는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취직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실버로 들어가는 노년에 들어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냥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열심히 살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아까 그 전 이제 그 독자들 사느냐 죽느냐 여기 사람마다 똑같은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해도 저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된다. 문학 작품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더 묘미가 있다. 삼국지를 읽더라도 똑같은 책임에도 우리가 철없던 10대 때 읽을 때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삼국지 읽었던 사람들이 있나요? 아주 쉽게 나와서 쉽게 설명 정도로 만화책으로 삼국지 나온 거 읽은 적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이제 좀 길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인 40대 때 프로그 나이에 40대 때 읽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과 교훈을 얻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영국의 여류 소설가인 버지니아 울프 들어보셨죠? 버지니아 울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해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다시 읽고 그때마다 감동을 글로 남기면 그거는 사실상 우리의 자서전을 기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풍부할수록 인생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해석도 그만큼 더 절실하게 와닿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딜레마를 즐기고 그 딜레마를 정복하는 것이다.
햄릿만 해도 극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 만약에 이 책에 딜레마가 없다면 이 책은 별로 흥미로운 작품이 안 될 것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다.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딜레마가 바로 문학이다. 어떤 스토리에도 절정이 있는 것은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없다면 그 문학 작품은 그 어떤 흥분과 전율도 독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또 넘어가고요. 다른 또 파트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섹스피어 한 말이 바로 이제 요건가 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터무니없는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더 고귀한가? 아니면 역경의 바다와 맞서 싸움으로써 그것을 끝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문학 작품에 독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다. 가장 큰 딜레마를 던져주고 독자들에게 묻는다.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런 이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문제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아까 인문학과 역사학과, 문학과 역사학과 철학 이 세 가지가 항상 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역사란 무엇이며 히스토리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역사를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쭉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자신을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간접 경험을 하고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온고이 지신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를 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것을 얻는다고 하죠. 역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해가기가 힘들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나갈 길잡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이제 잘 그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많은 당면 과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H. 카라는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면 역사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라는 거죠. 역사가와 사실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확립할 때에만 의미와 객관성을 지니게 된다. 역사가란 사실과 해석, 사실과 가치 사이에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역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쓰는 그 역사가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왜 또 중요한가,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서도 아주 과거의 고대의 역사에 이제 신화라는 것, 신화 안에서 뭐 로마의 신화, 뭐 그리스 신화 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신들이 나오는 신화가 있죠. 인간적인 삶의 보편적인 모습과 구조가 선명하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 속에서 인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 독자들은 이 세상이 보이는 만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의 좁은 세상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좁은 세상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다. 쭉 들어가서 신화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살게 될 공산이 매우 대중은 우매하다.
라고 말한 플라톤의 말에서 우리는 신화를 읽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인간의 숨길 수 없는 본성을 잘 알게 해주는 책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신화가 이제 여러 신화가 있죠.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가 중국 역사책 가운데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감명 깊게 읽혔던 이유가 사마천의 사기가요. 그 안에는 인간 운명의 문제를 치열하게 탐구한 사마천의 실존적 고뇌가 실화의 실존적인 그 개인적인 고뇌도 그 안에 푹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마천이 그 책을 쓰게 되기까지 그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유언이.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자기는 끝까지 따르고자 자기 이제 쭉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실지도 역사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죠.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서 중국이나 이민족의 역사를 전설상의 황제시대부터 자신이 전설 속에 나오는 황제시대부터 자신이 살았던 한나라 무제 때까지 2000년의 역사를 사기를 통해 썼다는 거죠. 오랜 기간을 다뤘기 때문에 그가 기술한 내용은 130권이나 되고 크게 5부문으로 본기 12편, 표 10편, 서 8편, 세가 30편, 열전 70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자 수는 모두 52만 6,500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사기의 백미로 손꼽히는 부분은 사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열전이다. 권력과 인간의 관계를 파헤친 진정한 인간학의 보고이고 사마천의 역사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열전이라는 거죠. 사기에. 그래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 군상을 통해서 인간과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찰할 수 있는 개인의 전기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기의 5부분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서 유언, 아버지의 뜻이죠. 둘째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기 일가를 이루어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셋째는 누군가의 역사를 지필해야 한다는 당위, 필요성에 의해서 썼다는 거죠. 사마천이. 그러나 이러한 대의명분보다는 대의명분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더 개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마천은 친구인 이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젊은 날 마음속에 맹세한 것을 완성하지 못함은 원통하고 이대로 죽어버리면 내 문장이 후세에 남지 못하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이거를 여기에 이제 스톱해 가지고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굉장히 즉 역사란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러한 이유에서 역사서적은 모두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역사가는 하나의 개인이면서 동시에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이고 그 사회에 의해 형성되고 만들어진 사회의 산물이며 동시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그 사회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혹은 역사서적을 읽는 독자라면 역사가를 중시해야만 한다고 에드워드 H. 가는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기 전에 역사가를 먼저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거나 역사서적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은 반드시 이중의 시선으로 역사가를 투시하는 안목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 과거를 보기 위한 현재가 바로 역사가들이다. 역사가의 가장 큰 의무는 죽어버린 과거를 다시 살려서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고 역사가만의 자기의 특유한 통찰력 있는 해석이고 바로 그 통찰력이라는 거죠. 역사가만의 통찰력이고 통찰력 있는 해석에 의해서 역사가 저술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소임을 띈 사람이 바로 역사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역사에서 철학. 철학하면 니체와 뭐 칸트 뭐 이런 사람 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또 넘어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인사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 단계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